자, 이번에 이제 수업을 할 거는 122의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문제를 풀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쉬워 보이는 문제를 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기출 문제를 풀어봐서 합격을 하는 사람은 실전도 붙어요.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뭐 지금 몇 교시죠? 이게 뭐 3교시인가 4교시인가? 그런데 그냥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이제 이 5번이 좀 어려워 보이죠. 왜냐면 이제 신경망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은 4번이 어렵습니다. 4번이. 4번이 제가 볼 때는 어렵고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쉬워 보이는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뭔가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쓰기 바쁘지만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쓰는 게 아니라 뭘 쓸 건가를 생각을 해요. 그 뭘 쓸 건가를 생각을 할 때 뭘 하냐?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머릿속에서 먼저 기억을 해요. 지금 이게 결론은 OSI 7계층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OSI 7계층 하면은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뭡니까?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메시지에 대한 약속, 그죠? 규약, 그죠? 우리는 규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그걸로 약속이죠, 뭐. 그죠? 규약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로토콜의 종류 중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OSI 7계층과 TCP/IP 4계층. 요게 이제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 자체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오직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나는 관심 없다 이겁니다. 그럼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건 일단은 OSI 7계층이 뭡니까? OSI 7계층이라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그죠? 그러니까 뭐 프리젠테이션은 뭐 그러니까 기호화 뭐 이런 거죠. 뭐 암호화 시키거나 인코딩, 코드 변환하거나 그 다음에 세션 계층, 가상의 연결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그죠? 전송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IP 주소 있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마지막이 이제 전기 보내는 거, 물리 계층. 이게 이제 OSI 7계층. 이제 7개의 그 계층인 거죠. 그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 하는 게 뭐냐? 이제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한다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라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엄청나게 중요한 계층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에라는 맞아요. 에라 처리, 에라를 탐지하고 교정한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통신 중에서 보내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가 있냐 없냐,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고치면 되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할 때 우리의 그 기본적인 방법은 어, 일단 해밍 코드가 있죠. 해밍 코드. 그리고 또 하나 CRC라는 것도 있습니다. CRC. 그죠? 네, 뭐 두 개 다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맥입니다. 맥. 이 맥이라는 거는 메디아 억세스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 주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맥 주소가. 맥 주소라는 건 뭐 일단 이거 뭐 그것도 하긴 하니까 써줄까요? 맥 주소를 관리하죠. 그래서 맥 주소는 말 그대로 물리적 주소, 48비트의 물리적 주소입니다. 길이가. 그런데 뭐 그것도 하긴 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맥 프로토콜입니다. 멀티 억세스 채널.
이 데이터 링크의 핵심은 LR, 다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R을 탐지하고 교정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멀티 억세스 채널이라는 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번 데이터 링크 계층이란 이렇게 쓰는 거랑 두 번째 이것도 그나마 나아요. 이거 그나마 괜찮습니다. 1번 OSI 7계층 뭐 그 다음에 뭐 TCP IP와 뭐 비교해주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데이터 링크는 뭐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는 언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냐면 내가 쓰고는 싶은데 아는 게 없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는 게 없을 때. 아는 게 있을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본론만 쓰면 되는 거죠. 데이터 링크를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의 문제를 이렇게 딱 집어서 어떻게 이렇게 낸다라는 거는 이 출제자는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맥 프로토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 출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냐? 간단해요. 대학에서 아는 겁니다. 대학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뭐, 대학원 수업도 뭐 대학 수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와 책으로 보는 거지, 이거는 이제 기숙사 자료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OSI 7계층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 뭐 기능, 그리고 우리는 뭐 뒤에다가 세부 기능 쓰면 되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써도 돼요. 그냥 사실은 바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OSI 7계층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은 데이터 링크, 그럼 여기서는 조금만 써야 됩니다. 그죠? 조금만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에라입니다. 에라 탐지 및 교정. 그죠? CRC 및 해밍 코드 등을 사용해서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한다. 그죠? 두 번째, 데이터 링크 계층. 일단은 해밍 코드가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맥 프로토콜이 있다. 근데 맥 프로토콜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영어 플레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얘기하면 맥 주소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맥주소로 이 사람이 맥주소를 쓰려고 하는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맥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전송의 형태와 방법, 사용자 패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송 기법을 얘기해요.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 말만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 링크는 프레임을 사용한다. 그죠? 프레임 기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게 이더넷 프레임이에요. 이더넷 프레임.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더넷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통신도 있어요. 다른 통신에서 전송하는 것도 다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앞쪽에 이런 이름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더넷 밖에 없으니까 그냥 프레임 하면 이더넷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더넷 프레임을 생성하고, 그죠? 생성하고 물리 계층의 전송을 수행함. 그죠? 자,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네요. 그냥 앞에서 그냥 끊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가나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거를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쭉쭉 쓴 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전의 프레임의 구조 혹은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에러 처리 방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 및 역할, 기능 쓴다고 치자고요. 여기는. 근데 이거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별거 없고 동기화 코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어요. FCS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코드, 뭐 그 다음에 맥 주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건 조금 이따 쓰고, 그 다음에 FCS라고 있는데, 이 FCS가 어디 있냐면 이 이더넷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임 체크 시퀀스예요. 이 약자가. 시퀀스. 그러면 이제 얘는 뭐 하는 거냐? FCS란, 그죠? CRC 기법을 사용해서 에러를 데이터 링크 계층 간의 에러를 탐지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CRC가 또 뭐냐? 이게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CRC는 기본적으로 XOR을 통해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XOR을 통해서 나누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요, 무조건 예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CRC는 뭐 하는 겁니다. 이런 글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해밍 코드고, CRC. 그러면 이제 이그젠플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는 답안에 어떤 형식 같은 거에 제약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예제가 전송 데이터가 지금 이거인 경우, 내가 지금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거래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수가 이겁니다. 그렇죠? 네, 재수가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무결성 검사를 하긴 하냐. 이제 그거를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이제 그게 우리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6개입니다. 6개면 n-1을 하는 거예요. n-1.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6 빼기 1을 돼서 5개의 0비트를 추가해야 돼요. 그죠? 개수에다가. 그러면 요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를 하는 거냐? 송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데이터가 이거면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5개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요 0이 이 재수에다가 하나를 뺀 0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데 뭐로 나누냐면 이 값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쓸 때는 답안의 모양 같은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망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눌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얘는 XOR를 합니다. 근데 XOR는 뭡니까? 0일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0일일 때만.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이제 XOR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놓고 XOR를 하냐면 이쪽에 1의 자리에 놓고 XOR을 하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위치에. 그러면 1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XOR을 그대로 해버리면요. 자, 11은 0이 되겠죠. 그죠? 01은 1이 되겠고, 10도 1이 되겠고, 11은 0이 되겠죠. 이게 이제 자리가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잘 안 맞으면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 0이 되겠고,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XOR가 나온 결과죠. 그리고 다시 또 XOR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XOR를 어디에 맞추냐? 또 1에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워드라서 위치가 잘 안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1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나눈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밑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또 그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XOR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앞으로 이 CRC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1,
1일 땐 0, 0, 0, 그죠? 이게 자리가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그리고 얘가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1,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XOR을 합니다. 그대로. 또 1에 맞춰서. 근데 요게는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값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또 XOR 하면 00이 되죠. 0, 0, 1,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죠?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한 거죠. 요게 그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걸 XOR 또 해요. 그래서 이거는 1에 맞춰서 예제 하나를 알아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0, 0이고 이렇게 맞나요? 그죠? 1, 1, 0, 1, 0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요게 나오죠. 요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XOR 또 해요. 또 하는데 이제 여기에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0, 0, 0, 0 자리를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했죠, 지금 이렇게. 0, 그 다음에 1이죠. 그쵸? 요게 1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1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4개가 남죠? 그럼 4개를 뒤에다가 또 붙여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비트죠. 이게 뭐냐? 이게 FCS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송신자는 FCS에다가 뭘 주냐면 1, 하나, 둘, 셋, 4개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면 실제 전송 데이터는 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전송 데이터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수신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답안의 형태를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강제적으로 답안의 형태를 맞추면 안 됩니다. 수신자에서 데이터 비트에서 들어온 거는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날라온 겁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날라온 거고, 그 다음에 FCS 코드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이 짓을 또 하는데, 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 값이 아닌 거죠. 요 값인 거죠, 요 값.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XOR을 해요. 그러면 해볼까요? 이것도 0, 0, 1, 1, 0이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가 딱 맞는 거죠. 그쵸? 요거 남는 거고. 자, 110이죠. 그러면 요걸 다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또 XOR입니다. 다시 1의 위치에다가 맞춰서 그대로 여기죠. 그죠? 여기에서 맞춰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0, 1, 요거죠. 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 0, 자리가 헷갈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3개, 여기까지 3개, 그쵸? 여기까지 3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여기 1부터. 이제 요게 이제 틀리면, 이게 위치가 틀려버리면 데이터가 당연히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또 나눠요. 그러면 이제는
거의 00 나오겠네요. 0, 0, 0, 0. 지금 요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1. 그리고 나서 요게 또 다시 이렇게 뒤에 요게 이렇게 붙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고 뭐고 그런 거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하기 바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오히려 손으로 하면 좀 삐뚤어지는 게 좀 덜 하잖아요. 이렇게 워드로 치는 것보다. 1, 0, 1, 1 하고 요거 붙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100점입니다. 100점. 30점 만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나눠 버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자리만 봐보자고요. 1, 1 나오고 요거 붙겠죠. 여기 00은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XO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자릿수가 1, 요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게 맞죠. 여기가 1이니까 이제 요 자리가 붙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XO와 그러면 요게 맞춰서 이제 다 맞춰보면 이제는 굳이 다른 거 하나하나 똑같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 1일 때는 여기는 0이 되고 나머지 것도 다 뭐가 나옵니까? 결론은 0이 나오죠. 그래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0이 무슨 말입니까? 이 0이 되면 노에라다. 노에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는 이 필드가 이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에 있는데 제가 간단히 그냥 먼저 찾아볼까요?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한 그림보다 더 심플한 그림이 더 좋긴 한데 이게 뭐 버전별로 뭐 다르다 이거는 좀 사실은 조금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 그림은 심플한 뭐 이렇게까지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일단은 요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제가. 그럼 이더넷 프레임 구조는 요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프리앰블이라는 게 하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 동기화 정보를 의미한 그죠? 이겁니다. 동기화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SPF, SFD라고 있죠. 이게 아마 그 시퀀스 프레임인가? 뭐 순서 정보입니다. 순서 정보. 시작 정보인가? 시작 정보일 수도 있고 시작 정보 같기도 해요. 이거. 그래서 프레임 시작 정보. 자, 그리고 지금 DEST, 데스티네이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48비트 맥 어드레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데이터가 있고, 맨 끝에 FCS가 있죠? 이 FCS가 뭡니까? 무결성. 프레임 무결성 검사.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봐보세요. 이거 자체도 이렇게 계산하려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에 맞게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구조, 그 다음에 FCS를 사용한 프레임 무결성 검사. 그러니까 제목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런 거는 제목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답안 형태 다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죠. 결론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발전 방향이나 그런 것부터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데이터 링크 계층의 맥 프로토콜
프로토콜 서비스. 이 맥 프로토콜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채널 파티션 기법, 그죠? 이게 뭐 가장 간단하다? 그 말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랜덤 액세스 기법. 랜덤 액세스.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서 배우냐면 내용을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게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제목에 이렇게 묶이는지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물론 하나 더 있어요. 테이킹 턴이라고 있어요. 테이킹 턴. 그러니까 링처럼 돌면서 뭐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채널 파티션은 이제 보면 다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뭐냐? FDMA입니다. F가 뭡니까? 프리퀀시, 빈도. 그죠? 디비전. 빈도를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그림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는. 어,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자, 주파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주파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 폭의 범위, 이 폭의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역이라고 합니다. 주파수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대역이라고 해요. 대역폭. 배드위디스. 이게 한마디로 뭐냐? 케이블을 가위로 자르면요. 그 두께 있죠? 그 두께가 대역폭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선이라는 거는 케이블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역폭이라는 거는 케이블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죠. 물론 이걸 깨버린 게 나왔죠. 그게 뭐예요? 광이죠, 광. 그게. 그러면 이 대역이 만약에 100메가bps다. bps. 그럼 bps라는 건 뭐예요? 초당 전송하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1초에 100메가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그게 이제 bps가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혼자 쓰면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채널을 파티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채널을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제가 적게 그리긴 했는데 원래 조금 더 대역을 많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채널을 나눠요. 특정 크기로.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사용자가 송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신자 A한테 10메가 bps를 줘요. 그게 이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는 요 대역이 되는 거죠. 요 대역. 그죠? 요 대역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송신자 B한테도 이렇게 나눠서 이 대역을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널과 채널 간에 이 중간의 구역이 있죠. 이 중간의 구역이 뭐냐면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그래서 얘는 각 채널 간에 보호구역이 존재해요. 이 영역은 아무도 못 쓰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제가 굳이 색깔로 표현을 하면 요 대역 있죠. 요거는 누구도 못 씁니다. 왜? 저거랑 똑같아요. 우리 TV 채널 7번 있고 8번 없고 9번 있잖아요. 중간에 하나 띄죠. 그죠? 그걸 띄는 이유가 이 주파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널, 여기 이제 채널인 거죠. 그리고 요거 밑에 거는 B의 채널인 거죠.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그냥 독점해서 특정 영역을 안정적으로 쓰는 거는 이런 방식, 그죠? 요게 뭐예요? FDMA 방식이 좋은 거예요. 이게 잘 위치가 이쁘게 되지는 않네요. 그 대신 이거의 문제점은 뭡니까? 이거의 문제점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한계가 뭐냐면 사용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죠? 나누는 게 한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FDM이에요. 그래서 FDM이라는 뭐냐면요.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특정 대역폭을 채널별로 나누어서, 이 나눈단 말이 파티션이라는 말이죠. 나누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에요. 그 대신 채널 간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영역, 보유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충돌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없애기 위한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와이브로에서 만든 OFDM이에요. 그 OFDM은 이 보호구역 간에 데이터를 중첩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는 국제 특허를 받은 거죠. 그게 802.16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OFDM이란 IEEE 802.16이 표준으로 보호구역을 없애고 주파수를 중첩해서 이 중첩을 직교한다라는 말을 써요. 중첩해서 사용하는 국제 표준 기술이다. 이게 와이브로에서 표준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의 채널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때 우리는 이걸 사용하는 것은 멀티플렉싱이라고 한다. 그리고 멀티플렉싱이라는 말도 있고 디멀티플렉싱은 반대입니다. 디멀티플렉싱 반대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널 파티션 기법의 FDM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게 쓸 게 많거든요. 이게 TDMA. 이건 타임 디비전이에요. 타임 디비전은 이거는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는 가끔 교재나 이런 데서는 수직으로 자른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수직으로 자르지는 않고 어떤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라인 같은 게 없습니다. 라인 같은 게 없고 여기에 요 박스 하나가 대역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이 박스를 이 대역을 딱 점유한 사람이 그냥 먼저 쓰는 겁니다. 얘는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타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타임 슬라이스. 시간 할당량이죠.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이 대역을 쓰는 게 TDMA예요. 그 대신 이거는 이제 이 타임 슬라이스를 나타내는 주소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각각 유일한 무슨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로 주소를 생성한다. 자, 해시 함수가 뭡니까?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은 거고 유일한 값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해시 함수의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은 값이, 그러니까 입력이 다른데 똑같은 값이 나오는 충돌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충돌이 났을 때는 다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사용자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DMA다. TDMA는 시간 할당량, 이게 타임 슬라이스죠. 할당량 단위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통신한다. 그래서 공유가 좋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면 전송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동일한 타임 슬라이스가 할당되면 충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는 TDMA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깨버린 기술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가 CDMA죠. 코드 디비전이죠. 코드 값들. 얘는 뭐냐?
얘는 개념이 또 달라요. 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CDMA는 대역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역폭의 unlimited해요. 대역폭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역폭을 갖고 이런 걸 따르거나 이런 짓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통으로 씁니다. 통으로 쓰는데 얘가 이렇게 보내면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날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B도 보내요. 이런 식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통으로 쓰면서 뭐가 다르냐면 이 안에 자기를 구분하는 코드 값을 갖고 갑니다. 얘는 10메가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얘는 10메가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죠? 얘도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코드 값. 자기의 구분자 코드 값이 있어요. 그럼 밑에 요 놈도 코드 값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요 구간이 다 뭐냐면 충돌입니다. 충돌. 그래서 저 충돌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충돌이 났을 때 요런 구간이 다 충돌입니다. 이게 이렇게 겹치는 거. 그래서 충돌을 에러 처리로 다 해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다 해결한다. 그 말은 좀 틀린 말이죠. 그죠? 이게 다 충돌이에요. 그런데 얘는 대역폭에는 언리미티드 하지만 잡음 있죠. 잡음. 노이즈. 잡음에 리미티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선이 너무 많으면 요 동그란 충돌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에러 처리하다가 통신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얘도 사용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게 우리가 아는 CDMA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틀렸네요. 10메가라는 말이 틀렸어요. 10메가라는 말이. 자,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의 저 풀이 하나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내용 자체가요. 그리고 저게 오늘 하진 않았지만 해밍 코드까지 넣어버리면 지금 여기에는 해밍 코드 안 넣었잖아요. 지금 CRC만 넣었죠. 해밍 코드까지 넣어버리면요. 이거는 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CDMA는 대역폭을 파티션, 대역폭을 나누지 않고, 그죠? 이걸 안 나눈다고요. 코드 값으로 각 신호를 식별하며 각 신호가 겹치는 순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그 대신 충돌이 발생하면 에러 처리 기법을 통해서 보거나. 그래서 얘의 가장 큰 문제는 하지만 너무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전송을 할 경우 어떻게 해요? 에러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통신에 문제가 발생함. 이 말이 그거예요. 잡음에 리미티드하다. 잡음에 리미티드한 시스템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채널 파티션 기법, 맥 어드레스, 맥 프로토콜 중에서 채널 파티션 기법의 대표적인 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가 뭐냐? 랜덤 액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릴까? CSMA CD. 이 CSMA CD는 IEEE 802.3 표준으로 유선 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표준 규약입니다. 그죠?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 얘기인 거고. 자, 두 번째는 CSM의 CA가 있죠.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 왜 얘가 랜덤 액세스가 붙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붙은 말이 아닙니다. 얘는 뭐냐? 무선 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표준 규약, 그죠? 규약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전송을 하냐?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제가 이걸 지워버리고 그림만 좀 가져올게요.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사용자 A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 B가 있고, 사용자 C가 있습니다. C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케이블이 있죠. 그 UTP 케이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UTP 케이블 같은 게 있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케이블에 이렇게 꽂죠. 사실은 그림상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여기 이제 허브가 있으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논리도, 그러니까 개념도입니다. 개념도.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 실제 여러분들 답안의 그림도 지금 제가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은 A와 B가 통신을 한다. 사용자 A와 사용자 B 간의 파일 전송.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거죠. 얘랑 한다 이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뭘 하냐? 첫 번째 1번 이건 뭐냐면 점유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 요청한 다음에 바로 점유합니다. 내가 통신을 해야 되니까 선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2번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데이터 송수신 A와 B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C가 갑자기 이제 통신을 안 하다가 자기도 통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점유를 요청해요. 근데 누가 쓰고 있잖아요. 이때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맥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어떤 방법을 쓰면 이런 충돌을 적게 만들 거냐 여기에 관심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링크 계층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답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발생하면 사용자 A와 사용자 B 모두 점유를 놓고 사용자 A는 다시 점유를 시도함. 하지만 사용자 C는 특정 시간까지 대기 후에 점유를 시도함. 이거밖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A와 B는요, 충돌이 발생하면 둘 다 통신이 안 돼요. 어차피 둘 다 통신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얘가 대기 시간이 짧은 거고 얘는 긴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무선 랜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무선 랜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그림이 무선 랜으로 가면 무선 랜의 그림상 우리가 보통 무선 랜을 이렇게 그리지 않죠.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C가 있고 보통 이제 스위치 하나 그리죠. 스위치가 그림이 이렇게 하나 그리죠. 이제 이건 이제 스위치라고 하지 않고 액세스 포인터, 그죠? 포인트라고 하죠. AP 포인트, 그죠? 자, 이렇게 아까 그 그림하고 사실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사실 그림의 모양만 다시 그린 거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돌이 발생하면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단지 다른 거는 얘가 점유 요청할 때 1번이 달라요. 1번이.
요청할 때 랜덤 타임까지 대기합니다. 약간의 대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왜냐면 캐리어 어보이드거든요, 얘는. 그리고 아까 충돌 나면 일어나는 일은 100%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여기에 좀 심플하게 그리긴 했지만, 왜냐면 아까 이 그림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 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답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이것만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OSI 7계층이 어쩌고저쩌고 TC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냈다라는 건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서비스에 대해서 써라. 전송 계층의 서비스에 대해서 써라. 그죠? 혹은 ICMP 프로토콜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무슨 TCP, IP가 어쩌고 뭐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소리. 그냥 본론의 내용만 집중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 CRC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기술사 시험도 나왔고 보안기사 시험도 나왔고 감리사 시험에도 나오고 또 여기에 우리가 또 참고로 이건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알아야 될 게 해밍 코드죠. 그죠? 그래서 해밍 코드는 제가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찾아볼까요? 맥 프로토콜, 맥 프로토콜, 메디아 액세스 컨트롤, 맥 프로토콜, 네, 그대로 뭐 그냥 다 영어로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예. 자, 아무튼 요렇게 알아두십시오.